자, 일단 지금 이 강좌의 취지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기초 릴레이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좌인데, 해커스에서 준비한 강좌인데, 제가 조금 이 무료 특강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게 좀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러니까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수업이 돼버려서 조금 좀 알차게 그래도 한 문제라도 좀 실전에서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마 수업은 좀 잘 들으시면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수업을 들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돼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료를 좀 잘 보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접근하는 방법서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오늘 테마가 뭐냐면 성리학을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성리학을 가지고 조선사회의 움직임을 좀 알아보자.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좀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고, 좀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좀 접근을 해보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행동을 하겠죠. 그럼 이 행동이 어떤 일로 발생이 되고, 그 일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면 이것을 역사에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이것을 우리나라 이제 국사를 공부할 때는 이걸 이제 사건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는 이런 이제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하는 데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수업이. 그럼 이제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그 불만을 이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불만은 뭐냐면, 낸 돈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가성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격 대비 저런 수업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가성비나 이런 행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나는 이 학원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저 강사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이 컴플레인을 건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죠, 일종의.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패턴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지금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고대랑 중세, 그러니까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때는 대부분 사람이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면 불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적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걸 보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 그럼 주변에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술을 왜 이렇게 마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술을 마시는 행위가 그리스도교적 교리에 어긋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 사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 데서는 성리학이 지배적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조선 사람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들의 생활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인간 생활을 탐구한다는 본질을 좀 보면 결국 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할 때는 그 인간의 가치관이나 종교나 신념이나 관념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이제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교육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욕을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저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긴 하지만 저 말투가 뭐 이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교육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면서 강남역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본 건데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의 가방을 이렇게 들어줘요. 큰 가방을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그 여자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만약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젊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굉장히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휴 남자 새끼가 저게 모자라도 씨야 어떻게 저 여자들 가방을 저렇게 들어주고 다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 시대나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접근하는 편인데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방을 들었을 때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럼 그 남자가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욕을 먹는다. 한 분에 따라도. 그럼 그 여자가 진심으로 그 남자를 사랑하면 가방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면서 문득 생각한 거예요. 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고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중석이라는 사람의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치관과 저랑 맞으면 수업이 좋은 거고 수업을 왜 저딴 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차치하고 한번 봅시다. 결국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왕조는 성리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성리학에 의해서 구축이 된 나라고 그리고 이 성리학이 결국 지배 이념이고 사회 이념입니다. 생활의 이념이고 행위의 이념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다시 돌아가 보면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지? 결국 접근을 해보면 성리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조선 사회의 어떤 대부분의 행위나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진도에 쫓기다 보니까 성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좀 심층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그 사건을 나열해서 암기를 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황국이 일어났다. 그럼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몇 년에 일어났고 몇 년에 어느 왕 때 일어났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황국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사화가 일어난 것도 그렇고 결국 그게 다 성리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리학이라는 것을 모르면 조선 전반적인 사회의 경향이나 정치 경향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좀 이 수업이 좀 깊이가 있어지고 아무래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한 거는 이거는 좀 말하기 죄송스럽지만 무료 특강으로 하기에는 좀 아까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저는 이거를 체득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단시간 내에 이거를 그것도 무료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하는 얘기로 땡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 속으로 해 그냥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좀 내용이 되게 좀 번잡해요. 이 성리학이라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성리학이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에서 사용하던 교재에서 발췌를 해서 성리학이라는 거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좀 긴 장문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걸 먼저 읽고 밑줄 그을 부분에다 밑줄을 긋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통찰력 있게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페이지인데요. 자, 성리학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료 좀. 성리학은 크게 보아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이 세 개에다 이제 형광펜을 좀 쳐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학은 원칙적으로 현실의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실에서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사회가 조화로운 상태, 여기다 밑줄 좀 그을까요? 사회가 조화로운 상태.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한국 철학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죠. 그러니까 결국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을 통해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회가 조화로운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유학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지만 이것을 송대에 들어와서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철학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하였다. 그렇다 보니 인간의 윤리적 실천 근거를 추구하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실천 근거. 그러니까 인간이 왜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이거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추가하였고 자연이 우주론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밝힌 우주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실천하여야 옳은지 수양론을 밝히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수양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주관의 차이는 심성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심성을 보는 각도가 다르면 그에 입각한 수양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 더럽게 어렵네. 써구숙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우주관과 심성론 그리고 수양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학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주론과 심성론 그리고 수양론을 살펴보자. 우주와 인간을 설명한 성리학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리와 기이다. 우주 만물은 모두 리와 기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여기서 기는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이 하학적인 개념이다. 삼라만상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삼라만상에는 각각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돌은 돌의 원리가, 나비는 나비의 속성이 있으며 말은 말의 속성이 있다고.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말은 말의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속성, 그 각각 사물이 가진 원리를 리라고 하였다. 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기가 없으면 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리란 기의 속성이라 하였는데 리가 없으면 특성을 가진 사물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이 둘은 함께 있어야 하나의 사물을 형성한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이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였다. 그것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옳다고 규정해 놓은 규범이고 도덕이다. 성리학자들은 이것을 리라고 하였다. 도덕, 규범, 이걸 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는 자연법칙과 사회의 규범 양쪽을 다 가리키고 있다. 주자학에서는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를 똑같다고 한다. 한편 우주론으로서의 이기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심성론과 연결되어 인간의 도덕적 근원, 도덕적 원리를 설명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주희는
인간의 마음을 성과 정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이기로 말하면 성은 리이며 정은 기이다. 리는 완전 무결한 선이지만 기는 맑기도 탁하기도 한 것으로 선악이 공존한다. 따라서 성은 오로지 선하고 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여기다 밑줄 좀 그을까요? 부여한 이치대로 살아서 이걸 이따가 배울 텐데 이 이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유학에서도 맹자가 공자가 했던 말이죠. 처음에 공자가 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한 언급을 했고 맹자도 이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불러요. 성리학에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답게 생활을 할 때 우주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뭐에 맞는 삶? 하늘이 부여한 이치에 맞는 삶을 살 때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우주 만물의 조화와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여한 이치대로 살아서 하늘에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하늘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주자학자들은 한마디로 만물을 끊임없이 만들고 길러주는 덕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게 하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원리에 근거한 것, 본성은 곧 천리라 하고 맹자의 성선설을 채택하여 본성은 천리이며 천리는 선이라는 주자학의 핵심 이론을 만들었다. 이로써 주자학은 공자 사상의 정치 윤리론에 우주론과 심성론을 보충하여 리와 기를 가지고 방대한 이론 체계를 이루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초 이론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단어가 뭐냐면 리와 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것, 이게 리와 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와 기가, 자 보세요. 이 리와 기가 합쳐져서 우주 만물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어렵게 형이 하학적이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 현상적인, 한자로 쓰면 눈에 보이는 것, 뭐적인? 현상적인 것, 이게 기고, 이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치, 그러니까 결국 속성을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그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속성들이 있죠. 근데 이 속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관념적이죠. 자,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이 교단에 서 있을 때의 이중석은 여러분들이 볼 때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 이렇게 저희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길거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의 속성을 모르죠. 나의 겉 표면만 보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남자구나. 그것만 알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상관없는 거니까. 겉으로만 딱 보이는 것. 그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이게 종이컵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한 잔씩 사가지고 오셔야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종이컵이라고 봅시다. 근데 제가 종이컵을 들고 우리 친구분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종이컵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 친구가 기로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종이컵이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걸 뭐로 대답한 거예요? 기로 대답한 거죠.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물 담아 먹는 거지 뭐예요? 뭘 담아 먹는 거? 물 담아 먹는 거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친구는 이걸 뭐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리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양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봤을 때 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해서 이 속성은 아주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필요한 이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들은 다 본질적인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돌은 돌의 역할이 있죠.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바라볼 때에 이 돌의 속성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돌을 가지고 만약에 돌을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찍었다. 그럼 이걸 원래 돌의 속성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돌은 원래 이런 속성이 없잖아요. 사람의 머리통을 깨 부시는 것, 이런 속성이 있어요, 돌에? 근데 이건 돌의 속성을 잘못 알고 잘못 이용하는 거죠. 돌의 단단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잘못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출이 될 때는 선하게 표출될 수도 있고 어떻게? 악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리학에서. 그래서 결국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리는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이죠, 선. 그리고 이 기는 천한 거예요. 이거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철학 공부하니까 이상하죠, 지금. 특히 여기 이공계 졸업하신 분들은 막 이러고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봤을 때 이 리와 기를 구분할 때 이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한데, 그러면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걸 리와 기로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딱 이걸 뭘 보잖아요. 그러면 저게 귀한 것일까 천한 것일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남존여비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물론 홍석적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중립적인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어주세요. 알겠습니까? 홍석천 이거 안 재밌어요? 오면서 되게 연구한 건데. 하여튼 이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으면 그럼 남성이 귀한 것이냐 여성이 귀한 것이냐 이거를 성리학자들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남존여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남성의 노동력이 강해서 경제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가부장제 사회가 나타나는데, 그 가부장제 사회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 노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남성을 우월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성리학은 노동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남성은 귀한 거예요. 남성.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리예요. 이거는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남자가 주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고 보고, 속성. 남자가 속성이고 여자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봤을 때
인간이 탄생한다라고 봤을 때 인간의 탄생 과정도 속성과 재료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예를 들어서 탄생시키는 것은 남자고 만들어내는 것은 속성이니까 남자고 이거를 실제로 잉태하는 건 여자다. 이렇게 보면 이건 속성과 재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예요, 견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뒤쪽에 한번 넘겨볼게요. 3페이지를 보면 크게 좀 써놨는데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돼 있어요. 성리학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성증리라고 써놨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성리학에서 리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곧 리예요. 리. 이 기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성이 리고 기가 정이 된다. 아까 전에 읽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는 정이 되고 성이 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이 곧 우주 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성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나중에 발전되면 양명학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양명학은 심증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명학은 성질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양명학은 뭘 연구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양명학을 심증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은 성증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이 우주 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속성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관념적인 것을 조금 파생시켜 보면 이건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이상주의적이에요. 이 속성 자체는. 근데 결국 성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성을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하늘이 뭐를 만들 때 우주 만물을 만들 때부터 하늘이 뭐를 만들 때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 때부터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귀함과 천함이. 그래서 이 성은 차별성의 학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항상 모든 걸 차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 자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차별성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냐면 고정적 차별성이에요. 이게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하늘이 만들어낸 그때 당시에 귀함과 천함이 정해지면 사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이 귀천은 바뀌지 않아요. 성리학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귀한 거는 영원히 귀한 거고 한 번 천한 거는 영원히 천한 거예요. 이게 이 한자 안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그대로 풀이해보면 성리학을 성증리라고 하는데 결국 성은 고정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고정적 차별성과 이거를 연결해보면 결국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뭐가 돼 있다? 차별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이름에 맞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맞게 나눠놨다는 뜻이거든요. 그 한자 뜻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사는 것. 그게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조건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리학적 명분론을 뭐 할 때, 잘 지킬 때 이상적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던 거를 정리해 보면 이 리는 귀한 거고
이 기는 뭐 한 거라고 그랬죠? 천한 게 아니고 선악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건 천한 거예요. 이건 오롯이 뭐 한 거예요? 이건 선이죠. 근데 이건 선악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건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악이 뒤섞여 있는 것은 천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전개를 해보면 여기에 군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군주는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뭐 한 거예요? 리예요, 리. 그래 결국 국가 정치를 해나가는 뭐? 속성, 본질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군주에게. 그러면 천한 건 뭐냐? 이게 신하예요. 신하 중에는 나쁜 신하도 있고 좋은 신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군주는 다 착한 거예요. 성리학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 밑에 신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문학 작품 하나를 좀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 쓴 시조를 보면 연군지정 이런 걸 노래하는 시조들이 많죠. 처음에 우리 동방이학의 조라고 추대를 받고 있는 정몽주가 바로 이 성리학의 아버지인데 누가? 정몽주가 우리나라 성리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을 동방이학의 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성리학이 만들어졌던 그 성리학 정몽주에 의해서 성리학이 만들어질 때 정몽주가 썼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가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님이 의미하는 것은 군주 그리고 불사이군 신하는 두 명의 왕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무슨 사회를 만들어내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육신 중에 성산문의 시조도 마찬가지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이셔라. 백설이 망건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것도 완벽한 이걸 보여주는 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가 만들어진 것은 일로 거슬러 만들어진 이유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생시켜 보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양반이 있고 여기 양반을 넣는데 여기다 이제 상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뒤쪽에 넘겨서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뒷페이지를 좀 보시면 두 번째 성리학적 신분제 5페이지에 보면 성리학적 신분제도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자 그럼 이쪽 한번 볼게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 수업을 학교 다닐 때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성리학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성리학만을 배워야지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필요도 없는 성리학 이론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에 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성리학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리학적 신분제도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면 원칙과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분제도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원칙. 이건 이제 법적 신분제도예요. 이 법적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민 이 두 개로밖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신분제도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양인, 천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글자를 따서 양천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양천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성리학자들이 봤을 때 이 신분제도는 말도 안 되는 신분제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자유민이고요. 얘네들이 뭐고? 자유민이고 얘네들이 이제 비자유민이에요. 근데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유민을 이렇게 하나로 나눠 놓으면 안 돼. 뭐에 맞게 쪼개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맞게 쪼개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양인, 천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양인 중에서 귀한 게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천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리학자들의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 성리학자들은 이런 거 자체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양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보세요. 성리학이라는 학문에 부딪히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리학이라는 학문에 딱 부딪히면 이게 또 귀함과 천함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 이 귀함은 바로 양반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양반은 법적인 신분제도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양반은 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성리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천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결국 상민이에요. 일반 평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양반과 상민 이걸 이제 반상제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제도? 반상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귀함과 천함을 나눈 거죠. 그럼 결국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신분이냐? 실제 생활 속에서만 유지되는 신분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그럼 결국 이건 법적이라면 이거는 실제니까 이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리학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이거를 성리학적 신분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분제도? 이건 무슨 신분제도? 법적 신분제도. 이건 무슨 신분제도? 성리학적 신분제도. 제가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데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리학적 신분제도나 이런 것들이 해커스 기본서에 잘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해커스 기본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원칙적으로 양천제고 성리학적으로 반상제도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이론을 모르면 그러면 이런 이제 기초 이론들을 모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파생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개념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초 이론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국사 전반적인 조선 사회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냐면 과거 패스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 문반, 무과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무반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양반이라는 말은 관료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관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신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국사 공부하기 전에 조선시대 양반 이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신분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양반을 하나의 신분처럼 생각한 이유는 뭐 때문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성리학 때문에 생긴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양반을 뭐로 기억하지 않아요. 신분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리학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물어서 양반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신분이죠, 다. 다 신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은 무슨 사회니까? 성리학적 사회니까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있으면 더 차별이 심하게 돼요. 이건 이제 군대식 같은 거거든요. 관료제의 특징인데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해줘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등제, 복색제도 이런 게 만들어져요. 관리들의 유니폼의 색깔이 막 정해지고 관리들의 등급이 막 나눠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에 딱 갔는데 내가 이등병이야. 근데 그 내무실에서 생활하는데 병장이 있는데 위에 짝대기 4개짜리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병장이랑 나랑 둘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이 되게 친해져요. 응? 김병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안 먹어 그러면 에이씨 먹어 좀 이러고 그래요. 먹읍시다 김병장님. 근데 만약에 내가 군대에 갔는데 2등병인데 1병이 짝대기 2개짜리 한 30명 있다 위에. 근데 상병이 짝대기 3개짜리가 예를 들어 30명이 있다. 근데 위에 병장이 1명 있다. 근데 2등병이 가서 병장한테 김병장님 밥 먹읍시다 이러면 얘는 사형당해. 알겠어요? 이 말을 할 수도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레이드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필요해요. 자꾸 단계를 구분시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을 계속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직장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직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는 양반이 필요했던 건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분이 아니죠. 그럼 현실 속에서 이게 높은 지위로 보장을 받으려면 반가워요. 높은 지위로 죄송합니다. 높은 지위로 보장을 받으려면 중간에 하나가 더 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중인이에요, 중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도 이제 계속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는 게 군대 얘기랑 학원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업무를 뭐 본 적이 없어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실제 사회생활 경험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어린 나이서부터 학원 수업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다른 어떤 업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아니면 이렇게 학원 얘기밖에 못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다른 일반적인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군대 가면요. 잘 들으세요. 이등병이 개념 없는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점호를 받고 있는데 피식 웃었어. 이렇게. 그러면 병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이야 군대 좋아졌네. 그러고 나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등병한테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야 군대 좋아졌다. 그러고 나가요. 그럼 이제 그 병장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뭐 예를 들어 상병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병을 불러가지고 2등병 그 우순 애 앞에서 때려요. 저희 때는. 2등병이 점호하는데 이빨을 보여? 일로 와. 이러고 때리죠. 2등병 가만히 있어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웃었던 애 고참이 맞는 거죠. 그럼 얘는 느낌이 어떨까요? 웃었던 애는. 근데 지는 안 때려. 이게 더 죽이는 거거든요. 지한테 타격을 하면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러면 되는데 지는 안 때려. 근데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막 때려. 그럼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일병이 맞으면서 힐끗힐끗 자기를 쳐다보면 그 두려움은 더 커져요.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야. 맞으면서. 양반은요. 중인을 굉장히 차별하고 멸시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멸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구분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보장을 받는 거라면 자기 밑에 있는 중인들을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 자기 지위가 보장을 못 받고 있죠. 그럼 이것이 실생활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자기의 지위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야죠. 계속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건들지 않아도 돼요. 직접. 누구만 차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만 때리면 된다는 거야. 양반 입장에서. 그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못 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사람의 행위는 다 일반화시켜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양반이 중인을 차별했다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양반이 중인을 차별했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차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양반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분이었다면 굳이 중인을 차별하고 멸시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많이 봐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척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애는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이 꼭 더럽게 잘난 척해요. 이게 말하다 보면 별로 잘 모르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정신 시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이. 그리고 싸움을 정말 저는 이제 남자니까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보면 절대로 힘없는 애들을 때리지 않아요. 왜? 때리지 않아도 제가 싸움을 잘한다는 걸 다 인정해주고 있으면 굳이 때릴 이유가 없죠. 근데 얘 지위가 불안한 애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로 힘이 없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애들이 힘없는 애들을 골라서 학교 다닐 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지 않죠. 누구랑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어. 근데 그걸 뭐하러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고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제 국사 수업 들으면 이 고수라는 말을 계속 들을 거거든요. 고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대중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자신을 발견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고수예요. 그래서 옷도 절대로 화려하게 입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무슨 막 버스 손잡이 같은 거 달고 다니지 않아요. 고수들은. 알겠습니까? 막 여기다 이렇게 쇠사슬 이런 거 안 달고 다닌다고. 응? 그냥 사람이 조용하죠. 딱 봤을 때 옷차림새도 조용하고. 그렇죠? 얌전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수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이 아마 남자분들이 경험이 많을 때 왜 근데 남자분들이 없어? 난 요즘에 남자한테 인기가 너무 없나 봐. 학교 다닐 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딱 제가 지금 했던 얘기대로.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위가 학교 내 서열이 애매한 애들이 꼭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때리고 그걸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 힘의 과시라고 해요. 너무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방어적 힘의 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양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양반들은 이게 실제 신분이 이게 법적인 신분 제도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실생활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억지스러운 힘의 과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천민은 그냥 그대로 오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 신분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반상제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이걸 이제 성리학적 신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반상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볼게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이라는 왕조는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조선이라는 왕조는 원칙적인 신분제도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제 신분제도는 무엇 때문에? 성리학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조에서 유일하게 원칙적 신분제도와 실제 신분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나눠져 있었던 왕조가 조선밖에 없어요. 그는 성리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법원직 문제였는데요. 제가 기출 연도수를 표시를 안 해놔서. 자,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조선시대의 신분을 간단히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가는 양인, 천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나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양인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표에서 보면. 자, 그럼 선지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조선시대 법제적 신분제도에 따른 구분이다. 이게 답이네요. 그렇죠? 법제적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법제적이 아니고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실생활 속에 혹은 성리학적인 신분제도다. 이런 말이 선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적 신분제도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양인이에요.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유민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제도화되어 있었다. 여기서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양반의 특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 3번 선지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양반의 특권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제도화되어 있었다. 제도화되어 있어요?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리학을 통해서 제도화시키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리학을 통해서 지금 제도화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죠, 지금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4번. 천민의 대부분은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노비다. 뭐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3번 선지를 사고 있게 고르려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성리학에 의해서 실생활 속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사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말리죠. 1번, 3번 고민 때리는 거야. 이게 또. 고민 때리는 거라고. 이게 이런 게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지금 졸고 계신 분 있는데 졸지 마세요. 제 수업 처음 듣는 분 같은데 제가 막 돌고래 소리 내고 막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정신 좀 잠깐 차려봅시다. 원래 양반과 상민은 신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성리학으로 나눈 거죠. 이 성리학적 명분에 의해서. 그럼 이 양반들은 이 성리학을 어떻게도 이용하냐면 경제적으로도 이용해요. 원래 잘 보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보면 민정문서에 보면 연수유 전답 이런 토지가 나와요. 이 연수유 전답이 민전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거든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이게 전체 토지의 97%예요. 그러니까 고대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밭 가는 자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리학자들은 신분적으로도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어야 되듯이 경제적으로도 지주와 전호를 나눠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원리.
그러니까 결국 양반들은 토지를 점유해 가면서, 그러니까 토지를 사들이면서 결국 뭐를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성리학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는 것은 결국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는 양반들의 일종의 몸부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다 성리학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회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뭐니까? 농민이니까 땅이 없어. 그래.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농민은 원래 땅이 없는 거야. 땅은 양반이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지주 전호제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성리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지주가 있고 전호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시대 보면 조선이 후기로 가면서 특히 사림이 집권한, 누가 집권하는? 이 사림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성리학 매니아들이거든요. 이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이상할 정도로 지주 전호제가 어떻게 돼요? 확산돼요. 물론 이 지주 전호제 확산은 토지 제도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맞아요. 근데 토지 제도사와 맞물려서 이런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달성하고자 했던 인간들, 그게 사림들이거든요. 근데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16세기 후반서부터 뭐가 확산돼요? 지주 전호제가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토지 제도를 배우신 분은 아닌데 명종 때 직전법 폐지되면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는 건데, 그러니까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명종이 16세기 중엽이고 16세기 후반부터 누가 집권하고? 사림이 집권하게 되고,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성리학 매니아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지주 전호제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우주 만물이 부여한 이치대로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인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과감히 하면,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자들이 만든 정당성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외관만 다르게 계속 이용되거든요. 특히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못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당성이 뭐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산다고 하죠.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엿 같은 정당성이에요. 근데 본인이 못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공부를 어렸을 때 못했어. 나는 열심히 일해도 나는 옛날에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세뇌당한 거죠, 지배층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수업 시간에 좀 이상한데 방향이.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하는데 못 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게을러서 못 사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한 학기 학교 다니고 1년씩 쉬면서 학자금을 만들어서 다니는데도, 학교를 다니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똑똑해진 걸 몰랐고 못 배워봤고, 그냥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끊임없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도수 외우고 뭐 유적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부여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오, 저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부에 필요한 한국사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게 이렇게 지금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세상을 사는 거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진짜 파인아트하게 그냥 순수하게 막 이러면서 에비앙물 마시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나이브하게 사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지독스러우리나만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 하나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지주 전호제라는 말 자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조선시대 때 처음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귀족들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있었어요. 근데 지주 전호제라는 말이 우리 한국사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계속 보면 여기 남자,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걸 남존 여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 엄청 나오죠. 조선 전기 때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 딸의 구분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차별이 심해졌고, 이게 다 살인 집권 이후예요. 뭐 집권 이후?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이게 없어요.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성리학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성리학이라는 것은 정치 지배 이념이지 일상생활 속의 이념은 아니에요. 이것을 성리학이라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 이념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속이나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런 문제,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선 전기 후기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만 해도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네 집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래요. 조선 전기 때만 해도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 예를 잘 들어주는 게 율곡 이이 얘기를 많이 하죠.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강릉 오죽헌 아니에요? 오죽헌이 누구 집이에요? 그럼 율곡 아빠는 처가살이 하고 있었던 거네.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과 후를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합시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18세기, 19세기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예 이제 18세기, 16, 17세기 뭐 이럴 때 이게 이제 정착이 돼가는 거라면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 성리학은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배 이념이 되질 못해요. 이걸 이제 성리학적 사회의 전복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가치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밑에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요. 김홍도의 그림에는 얘가 그림의 주체죠. 김홍도의 그림이 한국사에서 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그림을 잘 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홍도만큼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천지빛깔이에요. 이러면 진짜 고향이 나오나? 많아요. 김홍도만큼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근데 김홍도의 그림에는 그림의 주체가, 대상이 누구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리학적 사회가 뭐가 되고 있는, 전복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의 눈에는 양반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바퀴벌레를 보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집에서 쥐새끼를 발견하고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름다움을 그리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근데 김홍도의 눈에는 누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신윤복의 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두 개가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할 때 기본 방향만 잡으면 김홍도의 그림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 김홍도의 그림은 그럼 주요 그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 잘 봐놔야지. 그리고 그림의 이름도 가급적이면 외우고.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우는 거랑 이걸 알고 외우는 거랑은 인간은 능력이 달라진다니까요. 학습 능력이.
내가 김홍도의 그림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김홍도의 그림을 외우면 그림이 보인다니까요, 눈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억 저장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념화 시키는 게. 개념을 잡지를 못하면 다 휘발돼 버린다. 들어가 있는 지식이. 그냥 다 각개전투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신윤복의 그림도. 그러니까 신윤복의 눈에는 누가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뭐 저랑 비슷해요. 여자가 아름답죠, 당연히. 신윤복의 눈에는 이 하위 가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그림이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밑에다 파생시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냐면 우리 성리학 하면 두 분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퇴계, 율곡. 그렇죠? 그렇죠. 퇴계 이왕이죠, 당연히. 지금 그걸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퇴계와 율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을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의 퇴계와 율곡의 이론은 시험 문제 기출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럼 퇴계와 율곡의 이론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 성리학적 명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퇴계는 주리론자예요. 퇴계는 무슨 론자라고요? 주리론자. 그러니까 이 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리가. 근데 율곡은 주기론자인데 이 주기론자들은 리보다 이게 아니고 리는 중요한데 기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퇴계는 주리론자고 율곡은 주기론자거든요. 그럼 주리론자와 주기론자들이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기초특강이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중학교 때처럼 야, 너 국사 잘하니? 기술산업 잘하니? 한문 잘하니? 이건 국사 잘하는 게 아니지. 암기 잘하는 거지. 보통 중학교 때 보면 국사 잘하는 애가 기술산업 잘하지 않아요? 가정도 잘해. 한문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국사를 잘하는 게 아니야.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를 잘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국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국사를 잘해보자는 얘기예요. 암기를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암기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내가 무식하게 여러분들 뇌에다 뭘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응?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속 논쟁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이게 조선시대 때 시험 문제 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응? 예속 논쟁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미리.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마지막 쪽에 보면 여기에 명이 있는데 명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중화죠, 중화. 이 화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청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오랑캐. 이 오랑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오랑캐 2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 글자를 따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이론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뭐로 보고 중화로 보고 청을 뭐로 보는 오랑캐로 보는 것. 이게 화이론적 세계관이에요. 오랑캐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개콘에서 오랑캐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 오랑캐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랑캐는 뭐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개콘이 되게 재밌는 얘기하니까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이걸 가지고는 오늘은 이걸 못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배우는 거냐면 조선시대 외교사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론이에요. 각각의.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가지고 조선시대 외교사를
뚫어내는 거거든요, 다.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성리학이란 드릴을 잘 만들어 놓으면 조선사를 잘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벽을 뚫을 때 보세요. 벽을 뚫을 때 정을 이렇게 대고 망치를 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부시는 거랑 드릴로 쭉 뚫어내는 것은 기분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깨지겠죠, 이 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한국사를 12회 독했다느니, 나는 18회 독했다느니. 그걸 이 정을 들고 계속 깨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면 또 깨고, 또 깨고. 근데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망치나 정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드릴을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뚫으면 돼요. 공부를 하는 건 선생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학원 강사로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수업을 정리를 잘해주는 선생이 한국사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단원을 어떻게 접근하세요라고 하는 그 접근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인 거예요. 알겠어요? 내용을 요점 정리해 주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 책들이 얼마나 잘 나와요.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거 사서 보면 되잖아요. 그걸 뭐하러 수업 시간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응? 무슨 노트? 그걸 뭐하러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응? 노트는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수업 들으면서 쓰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응? 오늘 2교시에는 이거 두 개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전에 이거 가지고 뭐 알아봤어요? 이거 알아봤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주 전호제는 뭐 할 때 중요하겠어요? 경제사, 토지제도 할 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가 또 중요해요. 남자 여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재산 상속이라든지 제사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법 규정들을 알아볼 때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개념화 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화 시키지 않고 이걸 각계전투하니 조선시대 외교사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화이론적 세계관 이런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몇 세기 때는 어땠고 몇 세기 때는 어땠고 몇 세기 때는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걸 그렇게 해봤자 본인 게 안 된다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